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는 광고회사 에드리저트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전쟁터죠.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저희 회사의 메디컬 패키지라고 하는 병원 마케팅 전용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오면서 병원 마케팅은 조금 다른 마케팅들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꼭 저희 상품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바꿔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좀 들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병원에 대해서 만든 상품이지만 사실 변호사 아니면은 전문가 아니면 초고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 말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의 메디컬 패키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본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보통 제가 이제 병원 원장님들 만나러 가보면 동일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원장님들은 제일 먼저 이제 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장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나의 좋은 학벌 이런 것 쪽으로. 막상 병원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면 또 얼마나 좋은 장비를 병원에 갖다 놨는지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병원 광고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떻게든 처음에 온 환자에 대해서 그 모든 치료 시스템이 좋아야지만 재구매가 일어나고 진짜 병원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신규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자, 그거는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병원을 선택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 생각이 이렇잖아요. 내가 좋은 기구를 갖다 놨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나의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내용만 잘 써놓으면 환자들이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기해 보면은 저쪽 병원은 진짜 저 실력도 없고 완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다,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서 갔다, 환자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치료는 그 원장님이 잘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까 그렇게 욕했던 그 원장님이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그냥 사실 구별을 못하고 거기를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환자들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을 딱 방문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는지 그 과정을 자기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내 증상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어지간히 참을 만한 고통이면 사실 병원 갈 수준이 아닐 테니까 검색도 안 하겠죠.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고통 훨씬 상회하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병원을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런 검색 과정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단계가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리면,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가 저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 통증, 오른쪽 옆구리 통증, 이런 식으로 병명을 모르다 보니까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겠죠.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되고 허리 디스크인가 뭔가 정확하진 또 않잖아요. 허리 디스크도 종류가 많고 허리 통증도 척추관 협착증인지 전방 전이증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다양한 질병의 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명칭들이 있다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그건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아니면 이게 뭐 척추관 협착증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꼭 병원을 가지 않고 낫는 방법은 없을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막 검색하겠죠. 그렇게 검색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줬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보여줬다든지 가고 싶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또 되게 좋은 부분이 노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실 매력을 느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임플란트에 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당일 임플란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일 임플란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모든 환자에게 다 당일 임플란트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구가 사실 무의식 중에는 더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증상에 관련된 다양한 검색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매력을 잘 어필한 병원에, 내 마음이 좀 동하게 만든 병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병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병원에 대한 뭐 후기 같은 것들도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점을 먼저 검색해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늘 수술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잘못된다는 걸 잘 아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부작용 같은 거, 그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 같은 것들은 없는지를 좀 철저하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일단 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뭘 모르다 보니까 되게 크게 검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라 대표 키워드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 키워드라는 거, 세부 키워드라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은 그 허리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잖아요.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은 세부 키워드라는 거죠.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 방법, 그렇게 했는데 뭐 도수 치료가 있고 아니면 또 운동 치료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허리 디스크 운동요법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키워드가. 그런 것들은 허리 디스크에서 파생된 세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대표 키워드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허리 디스크를 딱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병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겠죠. 허리 디스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니즈가 발생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많은 유입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바로 병원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뭐 A, B, C라는 병원이 딱 떴다고 했을 때 좀 대충 글 하나 딱 보고는 나 바로 이 병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로 계속 넘어갑니다. 세부 키워드를. 뭐 아까 운동요법까지 비수술적 치료까지 막 다 갔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뭐 수술을 선택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키워드들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이 세부 키워드, 즉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이 세부 키워드부터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블로그 글 같은 걸 쓸 때 이런 세부 키워드에서 먼저 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대표 키워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표 키워드가 유입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올 그 환자들은 세부 키워드에서 훨씬 결정되는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표 키워드는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처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막 무한으로 광고비를 쏟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 키워드는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세부 키워드는 그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 좀 많이 만족할 만큼 깔린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로 넘어간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을 하는지, 사실 저희 메디컬 패키지에 이 원리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SEO라고 해서 뭐 Search Engine 어쩌고저쩌고 Optimized인가 뭐 이런 말의 약자인데,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원래 바이럴 마케팅이랑은 그 뜻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이란 게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다음이잖아요. 참고로 다음은 네이트와 동일한 검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카카오톡에 샵 검색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동일한 다음의 검색 엔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은 동일한 검색 엔진이고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사실 네이버만큼은 안 되죠. 이것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제일 먼저 블로그를 세팅을 해요.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일단 키워드를 잘 뽑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를 잘 만들며 그리고 그 키워드에 아까 지금 뽑았던 그 키워드에 결국은 잘 노출시켜야 그게 블로그 마케팅을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노출시키는 부분이 어려워요. 잘 노출시키려면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블로그, 지수 높은 블로그를 병원의 브랜드로 씌워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블로그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 키워드를 뽑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실제로 포스팅을 하고 노출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블로그 제작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디자인인 부분은 그냥 뭐 만들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요새 병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거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세팅하는 거는 사실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뜨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또 그 병원에 어울리는 유의미한 키워드를 잘 뽑아서 선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센 키워드를 뽑으면 당연히 뜨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키워드는 뜨기도 힘들 뿐더러 떴다 해도 막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높고 병원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투입할 수 있는 블로그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또 저희 작업량에 맞춘 키워드 리스트를 잘 뽑는 거죠. 어쨌든 키워드와 그 주제는 병원하고 소통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내원 환자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최종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차별로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포스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자 중심의 컨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그 프리미엄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왜 블로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홍보성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성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후기성 컨텐츠가 있는데 병원은 이 후기성 컨텐츠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뭐 그것도 무시하고도 후기성 컨텐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뭐 크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뭐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성 컨텐츠와 정보성 컨텐츠가 있다고 했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면 홍보성 컨텐츠는 그냥 저 잘해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 있잖아요. 저희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진료합니다, 어떤 제품을 씁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그야말로 홍보하는 내용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정보성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성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에 가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맨날 계속 가스 차가지고 헛배가 불러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살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워 컨텐츠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환자 중심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만 하는 것보다 사실 아까 그 홍보성 컨텐츠를 뭐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자들은 자기가 막 많은 서치를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미 그 파악이 된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병원 원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만큼 정보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성 콘텐츠로 대놓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저는 두 가지가 병행돼서 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컨텐츠를 썼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 검색 엔진에서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발휘해 주는 곳이 네이버 블로그가 맞습니다만 그것만 보고 환자들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뭐 점유도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 점유도를 보면은 네이버가 한 70% 되고 다음이 뭐 한 20% 되고 구글이 10% 된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데이터긴 했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서 그렇지 크게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인 것 같고요. 나머지 30%에서 그 다른 검색 엔진들이 나눠 먹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다음을 보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왜 아직도 다음 메일 쓰신 분들 많잖아요. 한 메일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뭐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다음에는 또 다음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만들어진 어떤 그 메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6개 채널로 쭈르륵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면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순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려요. 그 다 뿌리고 나면 어쨌든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글만 써줘도 하나도 노출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의미 없는 마케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을 되게 잘 쓰는 분인데 블로그 노출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 작가를 하셨던 분이나 글 쓰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아는 지인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 근데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블로그 자체만 보면 너무 글들이 좋은데 이상하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결국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노출이 안 되는 마케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사람이 안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원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세팅해두고 내가 정말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어도 환자들이 그걸 좋은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노출을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 분들이 계세요. 특정한 키워드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얼마로 이렇게 보장해 왔었다.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저희는 좀 키워드 보장 형태를 좀 원한다 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 키워드를 잡으려면 최적화 블로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최적화 블로그가 있어야 그런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를 빌리려면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살 수도 없고 몇 개월 단위로 빌리는데 뭐 500만 원도 넘는 비용을 내고 6개월 빌리고 이런 식인데, 그 비용을 받아서 대행사 입장에서도 하나 블로그를 받아가지고 그 글들을 쓰다가 병원 블로그가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썼던 글들도 다 날아가고 그 블로그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었으니까 또 교체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행사는 또 그 블로그 하나 더 사와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그 낮은 단가로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맺어가지고 블로그 안 죽고 살아가지고 계속 해왔으면 저가에 하셨을 수 있는데, 새로 그 블로그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새롭게 최저가 블로그를 임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많이 하다가 예전엔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로 세팅해서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특정한 메인 키워드를 보장하는 형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키워드 조회수가 뭐 5천짜리 나오는 메인 키워드 하나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짜리 15개 잡으면 되지 않냐,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노출되는 건데, 심지어 이거는 유입량만 많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대로 보면은 대표 키워드는 병원 선택 단계가 아니라 정보 취득의 단계인데, 진짜 병원 선택 단계에 있는 세부 키워드를 더 많이 깔아서 비슷하게 진짜 노출만 맞출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발행했다 라고 하는 컨텐츠 상세 URL도 보여드리고. 안녕하세요, 에듀절트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 왜 연장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연장률이 높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 회사는 광고를 좀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병원은 저희랑 진행한 지가 한 6, 7개월 정도 된 정형외과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그 병원에 해당되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 키워드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보고드리고 있는 레포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너무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객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안은 저희도 이걸 수작업으로 막 체크를 했었어요. 수작업으로 체크하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퇴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그냥 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노출도를 보고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각각 얼마다라고 견적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한 정형외과를 운영한다 그러면 성남 정형외과 월 보장해 주는데 뭐 70만 원, 성남 재활의학과 보장해 주는데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매겨 가지고 통상 한 뭐 2, 300 정도로 견적을 짜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일단 그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은 키워드를 무작위로 막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진짜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기 직전에 그 세부 키워드들을 많이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면에서 그냥 노출 안 돼 있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노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비용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각각 하나의 키워드에 한 10만 원 정도만 쳐볼게요. 지금 이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 77개의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770이에요. 한 15만 원 정도로 치면 그냥 바로 1000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희들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출도가 점점 많이 깔리는데 이 결과표를 가지고 다른 데 대행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못 맞춰요. 심지어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요즘은 마케팅 공부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압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는 압도적인 양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전화를 주세요. 근데 진짜 혼자 하셔야겠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과 특성상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분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을 많이 해야 효과를 봅니다. 그럼 저희 보면 100몇 개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원장님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간만에 살짝 홍보 타임을 가져봤는데 세부 키워드로 전략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맡기는데 글을 내가 왜 씁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대행사에 맡기나요? 마케팅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왜 에드리저트는 자꾸 원장님들께 글을 직접 쓰라고 할까? 저희 날로 먹는 양아치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에드리저트 장윤정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한동안은 저희는 글을 잘 써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장님들이 글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라고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원장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날로 먹으려 한다. 그럼 너네가 하는 일이 뭐냐? 돈을 왜 받냐? 당연한 반응이에요. 원장님이 직접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장님들께 자꾸 블로그 글을 직접 쓰라고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 수 있어요. 바쁘시면 타임라인으로 포인트만 보세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그림이고요. 가전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병원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달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고객에게 100%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을 해서 구매 전환으로 이끌려면 설득력이 필요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문의온 분들을 분석해보니 개원 전 마케팅 문의가 20%, 소개가 30%, 나머지 50%는 이미 광고 대행사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든다 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냐 했을 때 소통의 부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글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살펴보면 아, 딱 봐도 대행사가 썼구나 싶은,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척수뼈가 압력을 받아 디스크가 밀려난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식의 글입니다. 이러한 글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는 글이니까요. 하지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라 하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딱 5초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행사에 바라는 글의 퀄리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논문 같은 글? 아니면 기승전결이 완벽한 글? 맞춤법 오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글? 설득력이 되는 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모 병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 원장님께서 다른 광고회사랑 한 2년 정도 광고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원장님 방금 어떠셨나요? 제가 원장님 만나 이야기를 하니 좀 몰입이 되셨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고요. 원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계셨던 원장님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니까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비슷한 상황의 환자 이야기가 보이면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환자 스토리는 원장님 또는 병원 관계자 외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대행사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정보만 쓰는 이유는 이런 환자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적으로 자연스럽고 게다가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들의 직접 글쓰기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내가 글을 쓸 여유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원장님들은 담당 마케터에게 소스라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환자 스토리는 대행사도 만들려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한계가 좀 오겠지만요. 어찌어찌 해서 대행사가 환자 스토리와 함께 글을 쓴다고 해도 그 환자에게 제공한 솔루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원장님께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쓸 수는 있지만 만약 원장님이 아무런 소스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대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솔루션 부분은 전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설득시키는 글은 논문 같은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하면 됩니다. 오타가 있고 문맥이 약간 어색해도 괜찮아요.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오타가 나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마케팅을 한다는 건 결국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고 병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 병원의 대표인 원장님께서 참여하는 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근데 마케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저희 에드리절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솔직히 저희가 정말 노출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글도 잘 썼는데도 진짜 이거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환자 유입이 없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솔직한 말 같아요. 무조건 하면 100%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드리절트의 이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마케팅을 위해서 미팅을 갔을 때 원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전 업체와의 안 좋았던 어떤 경험, 그 4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다 거의 이 4개 안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지금 마케팅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전에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대행사를 알고 우리 병원 이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전체 이 4가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과도한 기대였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상에서 서로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사기를 당했다거나 진짜 아예 그 인격적으로 안 좋았던 경험은 배제입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해줬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 용어로 치면 그런 거죠. 주사 한 방이면은 모든 것이 낫는 그런 병은 잘 없잖아요. 생활 습관도 같이 환자도 노력을 해줘야지 낫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 포인트?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광고 효과가 없더라.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신환 유입도 적고 또 매출도 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광고를 제대로 했는데도 매출이 없어. 아니면 신규 환자가 안 와.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떤 대행사가 와도 똑같지 않겠어요? 잘했는데. 그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케팅을 크게 1차부터 2차로 이렇게 나눠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마케팅, 그럼 2차 마케팅으로 나누는데 1차 과정이 보통 대행사가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잠재 고객한테 우리 병원을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키고 전화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입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2차거든요. 이제 이게 방문을 했는데 진짜 제가 미팅을 가봐도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병원의 분위기가 웃으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데는 여기 종이 딱 한 장 내밀면서 처음 오셨어요? 이름하고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병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아예 그 자체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인터넷에 많이 노출시켜갖고 이 병원이 잘한다, 우린 잘한다, 이래갖고 보고 이제 갔는데 입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2차는
온 손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잘 치료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병원에서 가끔씩 그럽니다. 임상적인 만족, 예를 들면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병원들은. 근데 병원의 리뷰를 보시면은 그런 리뷰가 거의 없어요. 나 여기 갔는데 나았어요. 너무 최고예요. 뭐 이런 경우가 10개 중에 한두 개? 7, 8개 다 뭡니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메이오 클리닉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환자들은 병 낫는 것을 병원의 기본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으면 불만이 생기고 낫는다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의 어떤 기본 존재 이유가 병을 낫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내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막 친절하게 뭐 불친절하게 하고 뭐 태도적인 측면은 배제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이 이유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또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는지 아세요? 만약에 1차는 잘 됐는데 2차가 너무 구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땡땡 뭐 의원이다. 아니 뭐 내가 뭐 땡땡땡 뭐 치과다. 뭐 이런 뭐 몇 개 자기 병원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걸 검색해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대부분 뭐가 뜨냐면 맘 카페에 글이 뜨죠. 여기 가보신 분 계실까요? 근데 댓글에 막 안 좋은 내용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악성 어떤 이런 게 여기에 악성 후기가 달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임플란트 뭐 교대역이면 교대역 임플란트 해가지고 떠가지고 좀 관심 병원에 넣어뒀는데 그 병원을 쳐봤더니 댓글에 아 원장님 뭐 엄청 불친절하고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후기가 달려있으면 다 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제일 좋은 비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밑 빠진 독이 있을 때 여기가 비어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채워야죠. 빨리 땜빵질 해야죠 이거. 그리고 물을 부어야 이 물이 안 셀 거 아닙니까? 새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1, 2. 저는 이전 광고 회사가 했던 내역을 좀 보면 대충 뭐라고 하냐면 얘기 드려요. 이전 업체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막 물어보면서 얘기해 보다 보면은 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피부로 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이게 좀 너무 기계적이고 따뜻함이 전혀 없는 병원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아까 전에 오히려 이렇게 악성 후기가 달리고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효과 없다는 말은 되게 복합적이라서 우선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플레이스에도 리뷰가 달리잖아요. 거기 안 좋은 거 달렸는데 그거를 그냥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밀어낼 생각만 하세요. 당연히 밀어내야죠. 더 좋은 후기를 받아내서. 근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좋은 후기가 달리게 내부적인 뭔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에드리얼트 TV에 보면은 이런 거 좀 소개해 놓은 영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조 포인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을 아무래도 막 우리 병원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키워드의 문제. 두 번째, 계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키워드의 문제는 이제는 원장님들이 이 정도 공부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초보들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염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위통증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이거는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최적화 블로그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광고비를 훨씬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임대하려면 요즘은 뭐 1,000만 원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써가지고 하면 가성비가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배제하고 세부 키워드 그에 맞는 걸 쳐야 돼. 내가 충주에 있으면 충주 치과, 충주 임플란트, 충주 치과 뭐 잘하는 거, 충주 교정 잘하는 거 뭐 이런 걸 키워드를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센 거, 제일 센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충주에 살고 있는데 치과 치는데 왜 안 나오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써주면 이제 메인 키워드냐 세부 키워드냐 사실은 요거가 노출되고 있지 않으면 문제인 거고 이건 원래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는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노출이 안 됐다. 그러면 대행사한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게 흔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키워드를 전혀 잘 못 잡고 있거나 키워드를 잘 모르고 그냥 블로그만 열심히 쓰는 병원. 근데 요즘은 그 정도 대행사는 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일반 개인하고 일을 해줄 때 프리랜서들하고 할 때 그 저품질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계정이 저품질이 걸리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어느 날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에는 좀 확인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품질 말고 아예 지수가 낮은 블로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냐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장님. 저희는 광고를 해드릴 때 원장님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막 키워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는 데 있을 거예요. 저희는 쌤 블로그를 임대해 와서 바로 써서 바로 노출시켜 드립니다. 대신에 병원 소유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왜 첫 번째 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내 거 키워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블로그는 언제든지 상업적인 글을 계속 쓰면 죽는다는 걸 모르셔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의 아이디를 받아다가 쓰다 보면 노출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원장님 아이디가 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저품질 아이디일 수도 있고 지수가 너무 낮은 아이디일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썼는데 막 글은 많이 써줬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노출이 안 돼요. 심지어 통제목으로 검색을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출이 안 되는 거는 지수가 낮은 블로그로 세팅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원장님 아이디로 키워줘봤자 쓰다 보면은 블로그는 저품질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맨날 광고글만 쓰는데 저희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리고 싶은 상업적인 정보를 블로그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게 블로그 마케팅이죠. 우리는 블로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블로그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이어라고.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면 버리고 갈잖아요. 그냥 상업적인 글을 노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채널일 뿐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유튜브도 병원 원장님이 하는 유튜브의 그 관점은 유튜버들이 막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막 재밌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물론 내 조회수도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지만 유튜버들은 수익이 구글한테 유튜브한테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조회수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병원이나 상업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내 타겟에 맞춘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내 정보를 듣고 신뢰할 만하면 와서 다른 상업적인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생하는 구조니까 아예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정의 문제 때문인데 계정 저품질, 계정의 지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수 높은 블로그를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내가 오랫동안 한 몇 달 걸리더라도 뭐 효과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난 꼭 내 아이디로 하고 싶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라고 하면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요 부분을 좀 이해해 보세요. 아시겠죠? 강조 포인트. 세 번째, 글 내용이 구리더라. 너무 구리다. 막 열심히 노출은 잘 시켜줬는데 컨텐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여기 이제 특히 이런 거죠. 뭐 이제 글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미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막 너무 구리게 제작해줬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병원의 어떤 컨텐츠는요, 어떤 분들이 그 교열을 맡겨보면은 이런 걸 주세요. 저녁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막 이렇게 손목이 막 이렇게 좀 시립니다 라고 썼다고 해봐요. 무릎이 시리고 손목이 시립니다. 약간 문장이 그렇게 막 멋있는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 주는데 무릎이 시리고 뭐 손목이 시리더라 라고 갖다가 무릎도 시리고 손목도 시리더라 라고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환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문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병에 관련되어 있는 내 아픈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서 정말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네? 진짜 다른 실력을 갖고 있네?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따뜻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진정성이 느껴지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작은 뭐 사소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정말 원장님밖에 못 쓰는 글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쓰려면은 원장님이 무조건 직접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 원장님들은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글까지 써야 됩니까? 그거 하라고 대행사를 불렀지 내가 이걸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해요. 근데 진짜 환자 관점에서 정말 좋은 글을 쓰려면 원장님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글요. 차트를 딱 열어놓고 뭐 한 두 개를 비교해놓고 이 환자는 왜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무슨 증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요거는 어떤 어떤 학자가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시술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은 환자들은 아예 모르는 내용을 보는 거니까 뭔가 좀 새롭고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가 들잖아요. 근데 남들이 하는 뻔한 이야기를 그냥 이빨이 빠졌으면은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심는데 뭐가 중요하고 이 정도는 광고를 생각하고 계시는 원장님 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원장님들이 유튜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보를 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는 정보를 내가 정말 직접 써가지고 줄 거 아니면은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예요. 이 글 퀄리티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퀄리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 기대치를 한 70점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그 어떤 대행사라도 자기가 정말 글 잘 쓴다고 말하더라도 원장님들이 환자 사례 몇 가지 놓고 실제로 막 쓰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 잘 쓰는 거하고 병원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건 다릅니다.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물론 뛰어난 블로거들이 뭐 어느 정도는 막 흉내를 낼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AI 전문가를 한번 만났거든요. AI 글쓰기 전문가를. 근데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럴싸하게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관계가 중요한 건 못한대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중국집 맛있는데 다녀온 이야기를 한 문장 딱 썼더니 그 뒤에 한글로 쓴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게 놀랐어요. 너무 사람이 쓴 것 같아서. 근데 또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거는 약간 사실관계가 막 적혀있는 1945년도에 무슨 제트기가 떴고 막 이런 걸 썼더니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는데 내용이 다 틀렸대요. 근데 블로그에는 그런 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AI가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블로거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그 알맹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맡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갔을 때 병원의 제일 특장점들을 쭈르륵 정리해요. 정리한 다음에 그냥 그 내용들을 약간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 거죠. 마치 홈페이지 왜 파워링크 걸면 홈페이지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냥 컨텐츠도 그것이 저는 대행사와 협업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의료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뭐 그런 전공생들이 정말 운 좋게 작가가 돼가지고 저희 회사에도 약사님이 계시거든요. 작가님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맡으면 다르죠, 글이. 그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애당초 대행을 맡길 때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진하게 줄 것인가? 내가 정말 줄 수 있나? 이 글 내용을 가이드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좀 대형 병원은 어떻게 하냐면 컨텐츠 제작자는 내부에 있어요. 글 써주는 거죠. 바로 붙어가지고 뭐 진짜 글 잘 쓰는 사람하고 원장님의 어떤 의료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글 쓴 것에 대해 계속 이제 피드백 받아가면서 마치 원장님이 쓴 것처럼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외부에 있는 대행사하고 일을 하면서 사실 그 정도 퀄리티를 기대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저희가 당연히 정말 잘 써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으면.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물론 환자들이 볼 때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을 그렇게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키워드가 너무 많잖아요. 강남 교정치과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강남 교정 잘하는 곳, 강남 교정치과 유명한 곳, 뭐 세 가지가 키워드가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교정을 하려면 우리 병원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딱딱딱 몇 가지 뽑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배포해 나가는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글 쓰는 그 문장적인 요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강조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통입니다. 특히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막 즉각적인 소통을 이제 바라시는 거예요. 톡을 남겼는데 막 바로바로 답이 안 오고 뭐 1시간, 2시간 지나야 답이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소통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는 보통 의뢰를 하면은 병원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첫 달이 정말 소통이 빡세요. 컨펌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첫 달은 아무래도 조금 신뢰가 공고의 이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2달, 막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사실 소통이 아주 많지 않아요. 오히려 원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해주길 오히려 더 기대하고 그냥 적당히 처음에 많이 줘놨으니까 그 틀 내에서 적당히 해주세요. 환자만 많이 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노출이 너무 안 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거리가 이제 대부분 생기는 거잖아요. 병원에 내부적인 이슈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소통이 있는 건데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불만을 느꼈던 거는 뭔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트러블이 많이 생겼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업체니까 저희랑 한다고 해서 100점 만점에 저희가 소통 막 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할 때도 저희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솔직히 저희가 정말 노출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글도 잘 썼는데도 진짜 이거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환자 유입이 없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이게 솔직한 말 같아요. 무조건 하면 100%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님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되게 많은 다양한 변수 중에 있는 거. 저희가 잘하는 건 원장님이 잘하는 거에서 병원의 셀링 포인트 뽑아내고 컨텐츠 기획 회의를 해서 그 강조점 살려가지고 최대한 그 지역의 그 환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거기에 노출 잘 시켜주는 거. 그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 계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신환유입이 있고 매출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잘 지내도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돈 받고 나면 막 태도가 돌변하고 이런 거는 잘 생각해보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광고적인 문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트러블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의 느꼈던 그 불만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같이 노력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갔을 때 제가 대부분 병원을 가봐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막 허리가 아파갖고 막 주사 맞고 좀 잠시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나으려면 제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광고라고 하는 것을 협업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위임으로 생각하면은 최적의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장님 광고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세요. 예전에 저희도 사실 썼던 문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하면은 진료만 잘하시는 원장님이 될 뿐이에요. 광고 외주 맡겼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까 질문이 되게 이제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물론 좋은 파트너 만나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고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진짜 입소문으로 나는 병원도 있으니까 그걸 논외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수준의 보통 정도의 원장님이시라면 당연히 진료에도 집중하셔야 되지만 진료의 에너지 한 30%만이라도 광고를 같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원장님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막 사진도 주시고, 막 사례도 주시고, 때로는 한번 요즘 잘 나가는 병원들 어떤 광고를 하나요? 라고 대행사한테 물을 수도 있죠. 저랑 지금 8년째 같이 하고 계신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랑 광고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미 그 병원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짧게 얘기해요. 요즘 잘하는 병원들은 어떻게 하냐? 광고의 트렌드, 네이버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 같냐? 막 이런 거 계속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거든요. 원장님은 진짜 거의 준 마케터 수준이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정보를 갖고 계세요. 마케팅 쪽으로. 그리고 요즘은 아예 뭐 직원 관리라든지 막 제가 경영 컨설팅 그때 하면서 많이 배워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고 하셔서 저는 그분이 진짜 그냥 원장님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거의 완벽한 1인 CEO가 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들도 이런 4가지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병원도 대행사랑 최고의 시너지를 내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같이 해놓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특히 요 부분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좀 열정 그 자체인 분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이분을 보면 열정 그 자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열정 끝판왕. 저희 대표님도 인정하신 분이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전문의 딴지 8년차 된 정신과 전문의 박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현직 의사지만 주말에 더 바쁘다는 얘기를 네. 제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책 읽으라고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데 3달 동안 15권 정도 읽으라고 하셔서 그거 읽느라 바빴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보통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네. 아마 보신 분들 저분은 애드리어스 고객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고객사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고객사는 아니고 대표님 교육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세요? 원래는 왕복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1번 정도 모여서 그 독서 모임이나 토론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의사를 하면서 마케팅 교육을 또 들으셔야 되는 거죠. 책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모임 장소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배워가는 게 많아서 힘이 나고 보람찹니다. 마케팅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개원을 하면서 그 개원 과정을 유심히 잘 지켜봤는데요. 친구들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준비는 곧잘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세무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잘 처리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랬고 병원을 준비할 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희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여러 회사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내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 업계 1위나 뭐 매출 증가처럼 이렇게 제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내세우는 게 많아서 약간 신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던 중 에드리절트를 찾았는데 에드리절트는 이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대표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원재께서 그 마케팅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으셨던 거군요. 첫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로는 진정성 있게 병원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방식도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맞춤 제안을 한다는 점도 그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책도 보고 그렇게 해서 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순간의 힘이라는 책이 읽다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사명감이 열정을 압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업체 회사들을 볼 때 그 회사의 사명감이 어떤 게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내세우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에드리절트는 이제 사명감이 뚜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객사인 병원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서 그 원장님께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결과적으로 그 환자가 더 많은 수의 환자가 건강해진다. 이것처럼 그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직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반성 반, 감동 반 지금 이러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계속 다니시면서 이제 마케팅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이제 그때 저희랑 이제 카톡도 많이 하시면서 네.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교육하시는 게 원장님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시나요? 개원한 친구 의원의 에드리절트의 방식을 적용을 해봤는데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네. 나왔고요. 네. 2달 만에 인터넷 신규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보다 더 네.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술은 하지 않는 정형외과예요. 정형내과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의원은 그 비수기가 겨울철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체 환자 수도 줄고 전체 신규 환자 수도 줄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친구 의원 마찬가지로 그 전체 신규 환자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의원을 에드리절트의 방식을 도입하게 된 시점이 1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12월에 인터넷 신규 환자 수는 171명이었고 1월 달에는 243명이 됐고 2월 달에는 258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수기 때보다 전체 신규 환자 수 대비해서 인터넷 신규 환자 수는 비율은 더 증가를 했어요. 37%로 증가를 했고 제가 관리하지 않았던 때는 20%였는데 2배 증가했습니다. 박수 좀. 원래 그럼 친구분은 그 이제 원장님께서 해드리기 전에는 광고를 아예 안 하셨던 분이세요? 마트에 카트 광고나 버스 부착물 이런 것 정도 광고했었고 인터넷으로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 제대로 키워드도 없었고 거의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분의 병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결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대단하구나 뿌듯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고맙다고 도수치료 공짜로 해주고 보답을 했죠. 배우면서 좀 이거 진짜 어렵다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대표님 강의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아, 이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해는 됐는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일말의 의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상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조차도 확신을 100%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힘든 거는 2달 만에 사라지게 되었죠. 친구의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케팅에 뭐 좀 힘들고 뭐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투여돼도 그냥 어차피 이게 효과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직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아까 초반에 이제 대표님이 책 읽는 이제 독서 숙제를 많이 내주셔서 바쁘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숙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숙제를 내드리면 바로 그 다음날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요? 아직 네네. 부족한데 너무 과찬이세요. 우선은 의대 때 공부하듯이 대표님 강의를 여러 번 이제 돌려서 봤고요. 숙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효과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확신을 얻게 된 이후로는 더 흥미가 있었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 마케팅 기술이라는 저만의 확실한 강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감이 많이 느껴져서 되게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장님들이실 텐데 네. 의사의 입장에서 애드리절트랑 하면 뭐가 좋을까요? 병원에 인터넷 신규 환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거기서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매뉴얼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일하는 과정이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원만하게 매끄럽게 일 처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가능했다고 느꼈거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처음 애드리절트를 알게 되었을 때 신뢰를 할 수 있었던 점 중 하나가 그 애드리절트 TV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채널에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많은 팁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신뢰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진료 때문에 바쁘시다면 그 애드리절트 TV에 나온 영상 조금만 보셔도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원장님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마케팅에 있어서는 애드리절트가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SNS, 유튜브 등등 병원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 병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 때문에 고민이시면 애드리절트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현직 의사분께서 저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케팅은 요령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부 비도덕적인 마케팅 업체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셨을 거예요. 그 마케팅에 대한 이런 관점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마케팅을 꼭 요령으로만 보시지 말고 환자를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비도덕적인 업체로부터 피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진료를 보시느라 그리고 또 환자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을 응원하고 원장님들께서 운영하는 의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